기본적으로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공산주의가 뭐냐면 공동생산, 공동분배인데 어떤 사람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이 그만큼 혜택이 나한테 결과가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데 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정부에서 시키는 일, 회사에서 시키는 일. 내가 새로운 일을 시도했다 그래서 나한테 상을 주지도 않아요. 뭐 국가에서 언론에는 막 영웅, 노력 영웅, 잘한 사람, 예? 영웅이라고 축켜 세워서 그 사람이 모델이 돼서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라고 막 몰아붙이는데 그건 한두 사람의 문제지 전체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것도 한두 사람도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하거든요. 칭찬받으려면, 신문에 나오려면.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통제, 공산주의의 어떤 통제 방식에 계속 매여 있죠. 그러니까 일 처리할 때에 아주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탈북민들이,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 한국에 와가지고 정착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죠. 북한에서는 당이 시키거나 위에서 시키는 예? 일만 하면 되고 위에서 시키는 어떤 이 조업량만큼 하는 척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거 공산주의만큼 말을 잘하는 나라는 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제가 러시아 가서 살았을 때도 러시아 사람들 차 한 잔 딱 놓고 밤새도록 얘기해요. 예, 제가 92년도에 갔는데 소련 붕괴될 때 갔죠.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다 할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말은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북한 사람들 말은 무지무지 잘해요. 근데 행동으로 하는 것은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을 못해도 못 임무를 완수 못해도 수만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아 비판하라 그러면 하고요. 서로 짜고서 너는 나하고 나는 너하고 해서 이 서로 자아 비판도 하고. 근데 일의 능률이나 성과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어렵죠. 사고방식도 달라요. 그쪽은 이제 주체사상이나 이 북한 중심 사상이죠. 이제 북한이 세계 제일이다. 뭐 어찌됐건 잘 살든 못 살든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세계 제일이다 이런 거죠. 주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는 다 식민지처럼 사는데 우리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주체적으로 아무 도움 없이 다른 사람들 아무 도움 없이 잘 산다. 도움 없어도 사는 나라다. 근데 너네들은 무역 관계나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다 망할 나라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대고서 뭐 다른 얘기하면은 굉장히 열받아가지고 이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예. 그런 어떤 북한 주민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가 남한 주민하고 만일에 나중에 일을 같이 할 때, 협력 사업을 할 때에 많은 이제 갈등이나 다툼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계속 만나서 해소하지 않으면 참 어렵고, 방제처럼 유엔사 해체는 종전협정에 서명이 되면 그 다음에 올 수순인 것 같고요. 기존의 종부세 제도를 부분 개정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탈원전은 세계적으로는 원전 건설에 맞춘 그 흐름에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평화수역은 공동어장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비핵화 먼저 하고 나서 해도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유엔사 해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신 이제 이 공사분 태영호 공사가 이제 문화일보하고 그 인터뷰를 하면서 벌써 유엔사는 해체되고 있다. 이제 어제 그 JSA 이제 비무장화, 자유왕래, 그다음에 이제 GP 철수 이런 문제 논의하면서 유엔사의 기능이 점점 더 훼손돼서 유엔사가 해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유엔사는 한반도의 어떤 이제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유엔사 해체는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도 뭐 지금 현상을 보자면 맞을 수 있는데 향후 미래를 보자면 유엔사 문제도 검토는 하고 넘어가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태영공사 얘기했듯이 어떤 유엔사 체제를 그냥 놔둬도 큰 문제는 없죠. 북한이 이제 그것을 종전선언의 어떤 조건으로 내세울 것 같지 않고 종전협정하고 평화협정을 한 다음에는 분명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할 텐데, 가능하면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서독 입장을 보니까, 이 서독은 나토의 그 협약 하에 공동 집단안보 체제죠. 이제 미군이 독일에 주둔하는 것을 이제 허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자 간 협정에 의해서도 주둔하고 또 유엔사 입장에서도 주둔을 하는. 그래서 세 가지 논리를 다 갖고 있는데 이제 주력 그 논리는 현재로서는 나토 집단 안보 체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한반도의 통일 시대가 오면 우리도 동북아도 나토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제가 보기엔 그 너무 앞서간 얘기 같고요. 경제 협력도 안 되는데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너무 차이가 역사적으로도 많이 달라가지고 그 신뢰 관계가 없는데 군사 공동체까지 갈 수 있을까 이제 의문은 돼요. 근데 뭐 역사라는 게 모르니까 경제가 발전되고 사람들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유럽처럼 그렇게 군사 공동체로 갈 수도 있겠죠. 그건 그때 얘기고 그 전에는 뭐 현재 갖고 있는 유엔사 체제든 아니면 한국과 미국 사이의 양자 협정에 의해서든 미군은 계속해서 주둔이 돼야 된다. 근데 유엔사 해체 문제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 될 수 있다. 그 종부세 제도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제 소득 격차가 큰 문제, 빈부격차가 큰 문제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로 해소를 시도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득 중심 그 성장 목표를 제시했는데 지금 당장에는 이 최저임금 인상하고 그다음에 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52시간이 뭐 많은 것도 아닌데 이제 짧은 것도 아닌데 어찌됐건 단축이라는 이런 이 강제 조치,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막 나오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고 저소득층의 어떤 소득 보장 제도는 근로 의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근로의욕 종부세 문제는 사실은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의 그 보유세가 한국은 굉장히 낮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요. 그냥 낮은 게 아니라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부담 없이 막 부동산을 사가지고 한 사람이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부동산도 막 사가지고 갖고 있어요. 한두 채도 아니고 여러 채를 투자 목적으로 한다 그러지만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부동산세가 한국의 부동산세가 이제 그 발전 과정에서 세제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어떤 경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비하면 엄청 낮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의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찌됐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많아서 일종의 이제 투자 자산으로 부동산을 생각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종부세를 통해서 완화가 될 거다 이거죠. 추석 전에 내수 경제 정말 심각하네요.
당분간은 경제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것이 우선은 실업률이 굉장히 이제 청년 실업률이나 실업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일본처럼 인구 구조가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예, 이제 실업자군에서 안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숨통이 트이는데 한국은 지금 위쪽에서 이 50대 이상 60대 전후로 하는 이 베이비붐 시대가 아직 은퇴를 안 하고 은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적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일자리 규모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쉽게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새로 진입해야 되는 인구수도 인구가 이제 젊은 인구가 줄어들지만 그 CIA 인구표를 보니까 14세 인구가 낮더라고요. 14세 아래로 이 인구가 확 줄어요. 한국에서 그냥 이 표를 보면은 그러니까 현재 20대 이상 30대 초반까지의 인구층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실업률을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취업이 안 되면 이제 소비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 같은 명절이면 어찌됐건 선물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소비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 소비가 점점 짜지는 거죠. 예, 소비를 잘 하지도 못하고 소비도 멈추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정부에서 지금은 이제 남북 문제로 이슈가 너무 다음 정상회담 때문에 남북 문제가 큰 이슈가 돼서 그런데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조금 더 경기 진작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원전 문제는 계속 얘기해 왔듯이 이제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그 역량이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 또는 토지 면적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탈원전 정책은 좀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서 재고해서 왜냐하면 이 탈원전 정책이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원전 관련 인력들이 다 이 인력이 죽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원자력 공학과에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생들은 전부 다 외국인이래요. 원자력 공학과 쪽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졸업해가지고 나중에 원자력 관련된 어떤 연구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 그런 어떤 정책을 실행하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이 탈원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면적으로 탈원전은 피해야 되고 가능하면 이제 부분적으로 그동안에 100이라면은 이제 한 80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그 정책으로 가야지 완전히 독일처럼 탈원전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그 원전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조속하게 이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잘 정해야 될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관련된 인력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재생에너지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니까 사람들은 이제 재생에너지 연구하고 재생에너지 공부하고 그쪽으로 이 지원받아서 투자하고 생산활동을 해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어떤 새로운 산업이 생기기는 하는데 지원금에 비해서는 미약하고 또 재생에너지의 생산 규모도 미약하다. 그게 이제 독일의 어떤 현재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정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탈원전은 아니라 보완조치, 신재생 에너지의 보완조치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원자력 인력도 계속해서 충원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원자력 관련 기술 중에 이제 핵 폐기 기술이 핵 물질을 폐기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인력들이 계속 충원이 안 돼 버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 기존에 있는 원자력 발전이 끝나갈 무렵쯤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우리가 우리 거를 해체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뭐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체해 주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핵 탈원전으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보완 조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평화수역 문제는 이제 공동어로구역, 공동어장을 만드는 때 비핵화 먼저 하고서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당국자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지금 연평도에서 2000년하고 2002년 1년인가 2년인가 그때 이제 그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그 위협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자칫하면 우발적으로 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 문제. 그러니까 특히 NLL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평화수역 논의 안 해도 되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하고 자기들이 그어놓은 해상 분계선을 인정하라고 남한에 이제 요청을 하죠. 예. 아이고, 송파님 계속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5시 22분이요. 예. 5시 22분이요. 5시? 예. 네. 그래서, 이, 국경선 문제, 이제, 남북한 간의 군사 분계선이 MDL이라고 군사 분계선이 있고, 해상 경계선, 해상 경계선은, 이제, 동해안은 간단해요. 예, 이제, 그, 군사 분계선을 이어가지고 잣대로 그으면 되는데, 서해안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역사적으로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 정확하게 본 바는 아닌데, 6.25 전쟁이 끝날 때, 한국 전쟁이 끝날 때에 북한은 해군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유엔 쪽에서 한국 쪽, 유엔군의 해군력은 강해서 이 섬들 북쪽으로 많이 올라갔대요. 지금 백령도에서 끊었는데, 백령도 위쪽으로도 한마디로 유엔군 이제 배들이 가서 점령 지역이죠. 점령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쪽이. 그래서 이 휴전 협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휴전 협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년 가까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휴전 협정에서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야 이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나중에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그거를 자기 땅이라 우기고 있는 입장도 아니고 주인이 없는 이제 섬처럼 되는 거죠. 사람은 사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뭐 남한 북한 상관없이 살았던 지역들이니까.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남한 이제 이 유엔 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섬을 보니까 백령도까지다 이거죠. 그래서 백령도까지만 관리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다가 해양법상 20년이 지나면 우리도 이제 주인 없는 어떤 땅을 20년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눌러 앉아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귀속이 되거든요. 그런 어떤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주인이 많이 있어도 주인이 그 땅을 뭐 잊어버렸든지
있는 것조차 뭐 조상의 땅인데 잊어버려가지고 딴 사람이 20년간 그 땅을 깔고 앉아서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세금 내고 이제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땅이 돼요. 20년 이후에는 그 사람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제 이 소유권 청구를 하면 소유권을 줘요. 그런 것처럼 해양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1953년도에 이제 전쟁이 중단된 거죠. 정전이 되고 나서 이제 이 해상 분계선을 우리는 이제 NLL이라고 정해가지고 미군 유엔군이 관리하는 수역이 있었어요.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수역. 20년 동안 관리를 했죠. 근데 북한이 이제 해양법을 신경을 안 쓰다가 나중에 해양법 쪽에서 보니까 이거 우리가 주장을 할 수도 있네? 이런 어떤 인식을 갖고 1973년도에 이제 그 부분을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국제기구를 통해서 남한에도 통보하고 유엔에도 통보해가지고 우리의 북한의 해상 분계선 또는 200캐리 논란이 많이 나올 때죠. 이제 그전에는 바다가 뭐 공동의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인정받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도 야 그러면 우리 땅이 훨씬 가까운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200캐리를 200캐리는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서해안 좁고 12해리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어요. 잣대 넣고 그어가지고 여기는 우리 땅이다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분쟁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유엔 어떤 국제해사법 상으로는 분쟁 지역으로 등록이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도 양보하기 싫어하고 또 평화수역 우리가 등거리나 등면적을 하자. 그러니까 등거리를 했더니 백령도에서 저쪽 장산고신가요? 하는 그 지역까지 너무 가까워요. 등거리로 하면은 이 답이 안 나오니까 등면적으로 하자. 남북 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NLL을 중심으로 해서 면적을 같은 면적으로 이제 만들어 보자. 지금 그렇게 한국 측에서는 이제 남쪽에서는 이야기하고 북한에서는 우리는 NLL 인정 못한다. 우리 수역은 저 아래쪽이다. 연평도도 우리 땅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호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이제 국경선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NLL을 인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이득이다, 유익하다 하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북한이 이제 폐기하고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이제 개혁 개방 과정에서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북한 주민들이 짧은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그냥 남한으로 이제 이탈해 버리는 거죠. 아니면 중국으로 이탈을 하는 사태. 그러면요, 북한 체제가 붕괴가 돼요. 동독이 그렇게 무너졌거든요. 동독이 이제 1989년도에 헝가리가 완전히 민주화의 선봉에 섰어요. 자유민주화의 선봉에 선 나라거든요. 동상권 블록에서 공산권에서. 그래가지고 헝가리가 자기 국경 오스트리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오스트리아하고 맞대고 있는 국경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체코를 지나서 또는 폴란드를 지나서 헝가리로 왔다가 오스트리아로 거쳐서 서독으로 가는데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2,000명, 3,000명. 그래가지고 10만 명 이상이 이제 그해 말 하반기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동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거 심각하다 논의를 하고 지도부가 막 공격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논의하다가 갑자기 그것을
이제 동서독 간 이 여행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다가 아예 국경을 개방한다고 발표하는 해프닝이 있어가지고 이 장벽이 무너지거든요. 지금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 문제예요. 개혁 개방, 문호를 개방하고 뭐 개혁 개방을 하든 어떤 조치를 취하든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확실해지면 어느 수준까지 빠져나가면요, 북한도 아무리 뭐 공산국가고 통제국가고 독재국가라지만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내부적으로 이 자기들끼리 견제해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게 지도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야, 북한이 무너지면 뭐 우리 땅 되네? 이거 오해예요. 굉장히 잘못 계산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한 100만, 200만 명이 남한으로 넘어왔다. 그러면은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주변 4개국, 그 터키, 요르단, 레바논,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 이런 쪽에 이제 난민으로 가 있거든요. 근데 난민촌, 어마어마하게 큰 난민촌들이 있어요. 그, 뭐, 1, 20만 명도 아니고 4, 500만 명이 이제 그 밖에 나가서 그 난민촌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 국가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 터키도 막 국경 막고 요르단이나 레바논도 다 막고 그래요. 그 만약에 북한에 어떤 체제 불안정이 생겨가지고 정권이 흔들리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금방 이 국경선에 문제가 생기고 넘어 들어와요. 그거 막지도 못해요. 우리가 뭐 바리케이트 쳐놓고 그러면은 못 넘을 것 같죠. 그냥 배 타고 오고 뭐 걸어서 넘어오고 군사분계선 그동안에 이제 거기다 대고 총을 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온 사람들 저쪽 동해안 쪽으로도 넘어오고 다양하게 넘어올 거라고요.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시리아 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리아가 되는 거죠. 북한이.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한국처럼 내전 바깥쪽에 이웃 국가들은 엄청난 난민 사태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주 위험한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국경선을 제대로 관리하고 주민들의 지위를 정확하게 규정해가지고 법도 바꾸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당분간은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어서 그냥 비자 받고 왔다 갔다 해라. 북한은 DPRK 국민, 한국은 ROK 국민 해서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오면 지금은 북한 인터넷 주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지원금을, 정착금을 받아요. 이제 작게는 한 1,000만 원에서 그거 다 활용하면은 꽤 되더라고요. 3, 4천만 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막 북한에서도 그 나중에 돈 줄게 하고 돈 없는 사람도 탈북해서 넘어오거든요. 브로커한테 나중에 한국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 입금을 시켜준다 하는 약속을 하고 넘어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제 국경선을 이렇게 딱 막고 북한 이탈 주민 법률을 이제 난민 수준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북한에서도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난민 수준의 어떤 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넘어오면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 주민들,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외국인으로 일단 당분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북한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이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게 되면 그때는 뭐 50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중국하고 항상 우리는 러시아, 일본하고 이제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압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야, 우리 둘이 합치는 게 훨씬 낫겠다. 이거 뭐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남북한 합쳐보자. 근데
북한이 그때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런 정도는 돼 있어야죠. 지금 중국의 그 시진핑은 10년이거든요, 임기. 중국이 임기 10년짜리 지도자로 있어야 되는. 영구 집권하는 이제 김정은 체제가 아니고 임기 10년짜리 임기제를 유지하는 어떤 국가가 돼야지 그나마 낫죠. 그리고 가능하면 북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 뭐 하나로 합해도 큰 문제는 없죠. 그러려면은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국경선을 확실하게 그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 국경선을 보장해 줘야지 오해하지 않고 또 서로를 불신하지 않고 자기들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북한은 경제 협력을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북한 개방하기 진짜 어려워요. 베트남 같이 적군이 없는데도 공산당 어떤 일당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방 천천히 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힘들죠. 그리고 저는 이제 베트남이 불교라는 의식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북한도 그런 면에서는 의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 발전의 원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의 기독교 확산이 커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이제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프로테스탄티즘이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독교죠. 기독교 개신교 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의식, 저축, 자본 추구, 자본 이윤 추구, 분배 이런 어떤 그 소명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서 경제가 발전했다. 근데 공교롭게도 중국이 이 등소평의 개혁 개방 이후에 기독교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모택동 시절에는 자기들이 씨를 말렸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교인은 전부 다 감옥에 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다 숨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대표적인 지도자들 20년 이상 감옥에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등소평이 집권하고서 개혁 개방하면서 다 풀려나요. 그리고 기독교 이제 이 전도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 기독교 정신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소명을 주었으니까 소명대로 살아라.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라.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으면 사업가나 일을 하는 사람은 많이 벌어라. 네가 벌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벌어라. 물론 이제 불법적인 게 아니죠. 신 앞에서 정직하게 벌어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웃과 나눠라 하는 이 정신이 계속 이제 확산이 됐죠.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의 가장 큰 불교와의 차이점 뭐냐면 불교는요 팔자다. 이게 이제 그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황이. 그리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런데 불교에서 이제 이 그런 불교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나라들, 불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려움을 겪으면 인과응보다. 내가 잘못했든지 내 조상이 잘못했든지 누군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 어쩔 수 없다. 그럼 거기서 어쩔 수 없다는 건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프로테스탄트 잠깐만요.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독교에서는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는 신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은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극복하면서 내 인격이나 성품을 바꾸어서 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고난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가 답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존재한다. 어딘가에 존재하는데 내가 신을 신뢰하고 그 기도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프로테스탄티즘은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의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하잖아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을 찾아요. 그리고 그 길이 나와요, 또. 끊임없이 찾으면. 네? 그런 어떤 의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북한 내에서 나중에 개혁 개방을 할 때에도 가능하면 북한에도 지금은 종교를 굉장히 부정하고 탄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건 북한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중심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한계가 많이 있어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이념이거든요. 다만 공산당 독재하기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걸 유지하고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념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북한에서 좀 오픈할 때에 개방을 할 때에 종교적인 자유도 허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여기까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오늘 밤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밤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좀 어렵고 내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내일 이슈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보면 좋겠네요.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깐만요. 정상회담 실무 발표하네요. 서해 직항로 평양 비행기 만남 일부 생중계. 그전 정상회담하고 똑같네요. 예. 벌써 끝나나요? 네. 그러면요.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6시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조금만 기다리시면 6시까지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제가 누가 불러서요.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또 별풍을 쏘시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도 하면서 또 의견도 들어보고, 저도 공부가 돼요. 공부가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수영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의견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어떤 방송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다른 분들도 이제 나중에 VOD로 보게 될 거니까 이제 진보 진영 1인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한 이 보수 진영 1인 방송들을 다 보면은 이게 너무 이렇게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생각으로 그냥 우파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파 진영은 전부 다 옳은 것이고 반대파 진영은 전부 다 잘못된 거. 또 진보는 또 진보대로 진보 진영의 이야기는 전부 다 옳고 또 반대 진영은 전부 다 이제 틀리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것만, 내 주장만 옳다 그러면은 양쪽이 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은, 사람은 참 복잡하거든요. 아무리 사람을 단순하게 해도 혼자 살 수는 없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살고, 또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고 그 중에서 내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1인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이 방송이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어떤 방송을 접하면서 이제 진보나 보수나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진보면은 전부를 다 100%다 진보해야 되고 보수면 100%다 보수해야 되는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각자에게 자기가 이 관심 있는 분야,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접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정보만 듣고 살면은 이제 건강성이, 우리가 몸도 그러죠.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만 먹으면 나중에 탈이 나죠. 그러니까 골고루 섭취해서, 골고루 섭취하는데 또 자기에게 꼭 필요한 양식은 또 섭취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문제라는 거죠. 우파방송이라는 김정민 전략연구소의 그레이트 게임 질문답식의 내용만 괜찮더라고요. 예, 저는 저는 오늘 한번 끝나고 나서 한번 찾아볼게요. 예,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고 뭐 질문 답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제가 본 우파 방송 어떤 여성분, 무슨 정치 지망생, 하여튼 그 여성분인데 얼굴은 뭐 곱상하게 젊은 분이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전화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막 싸워요. 예? 욕도 하면서 막 싸워요. 예. 그래서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아이고야. 예. 예. 근데 또 채팅창에서는 막 뭐가 올라가고, 예. 또 망치부인 쪽은, 이분은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어떤 쪽의 옹호, 이제 본인이 그분은 이제 홈피 앞에다가 붙여놨다고요. TV조선, 채널A, MBN 이런 종편 방송들이 너무 편파 방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나도 편파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그 이슈 전반적으로 다루는 분이 아니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을 계속 옹호하기 위한 다양한 그 이유와 근거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는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참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활동이 당원이기도 하고 주력자인 것 같아서 싫어요. 망치 부인이 그러신가 봐요. 당원은 분명한 것 같아요. 민주당 당원.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든 이제 그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는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거기다 써놨으니까. 지금 종편 방송은 또 자기들이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그 전에 봤을 때는 아주 대놓고 이제 보수 진영 의견을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보기도 불편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 건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존재하는데 중심이 되는 중간 계층, 중심이 되는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극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극단적인 어떤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는데 그 중에 그분들이 소수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막
다수가 되면은 사회가 극에 극으로 치닫고 또 이 갈등이 이제 해소되기도 쉽지 않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한국 남한만 생각해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북한이랑 어떻게 돼서 화해 협력을 하고 핵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서 북한 핵을 딱 치웠다. 핵 프로그램 다 제거하고 핵무기도 제거해서 이제 개혁 개방을 시작했을 때에 북한 사람들은 우리 남한에서 진보 보수 차이 나는 것보다 이 북한 사람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하고 우리가 대화하기는 하는데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통하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특히 이제 극단적인 사상을 가지면 이거 우리 편이네 내 편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종 같나 뭐 이러면서 이제 예? 예. 그 배제하고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저는 silent majority라고 하는 이렇게 침묵하는 다수 어느 사회나 침묵하는 다수가 존재하고 있고 그 침묵하는 다수가 그 사회의 중심 세력이다. 그리고 이 어느 정부든지 특히 양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견,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정치 체제가 우리는 미국을 이제 많이 본따서 왔기 때문에 양당제 중심에서 최근에 이제 그 분열이 일어났죠. 이제 바른미래당, 무슨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이런 어떤 그 군소 작은 정당들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큰 흐름에서는 양당 체제고 뭐 예, 이제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할 거면 선거 때는 또 그 이합 집산해서 이제 양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장기적으로 보면 각 당마다 중심이 되는 정책 방향이 있어야 되고 그 중심이 되는 정책 방향을 이제 이 내세우는 지지자들이 또 당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정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해질 것이다. 그렇죠. 군사, 경제, 사회 대부분의 모델이 미국 형식. 특히 최근에 이제 신자유주의, 우리가 IMF 거치고 IMF라는 경제 위기를 거친 이후에는 경제 쪽에서 이제 미국식 모델이 많이 들어왔죠. 근데 또 당황스럽게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물결에 반하는 보호무역주의, 관세 정책을 이제 시행해서 EU나 여러 나라나 또 중국하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모델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제 조금은 북한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건 북한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그 북유럽식의 다당제, 왜냐하면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한데 이거를 그냥 탁 쪼개가지고 여당 아니면 야당, 진보 아니면 보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줄을 서라고 이제 선거 때마다 얘기하면은 선거하고서도 맨날 정치인 욕하잖아요. 정치인도 맨날 욕먹어요. 이게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서로에게. 그래서 가능하면 나는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어떤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는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쪽 정당이 나는 에너지 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나는 에너지 쪽으로 해서 정당을 선택하겠다. 또는 어떤 사람은 나는 경제 문제에서 이제 분배, 우리가 그동안 성장을 많이 했는데 이게 분배 중심의 어떤 정당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자기가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분야에서 자기 원하는 당을 선택하고 지지하고 또 밀어줄 수 있으면 적어도 정치는 욕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자기 당 사람들은 욕하지 않고 다른 사람 그런 반대하면 욕할 수도 있겠지만 비판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회가 조금씩 그나마 이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수영님이 저한테는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인데 그래도 마음이 많이 맞아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송파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직 뭐 특별하게 그쪽에 대한 자기 견해나 인식이 생각은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계속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뭐 추석 같은 때 사람들 만나게 되면 남북 얘기 계속 할 거예요. 남북한 얘기 이제 어차피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있으니까 남북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애들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의 미래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경험도 해야 되고 다양한 생각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냥 이것이 옳다. 그러니까 너는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러면은 애가 처음에는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만 나중에 좀 머리가 커지면 아주 힘들어하고 반발하고 그래서 막 관계가 깨지고 그러기도 해요. 언급하셨던 수영님, 각 당의 당원의 활동, 그의 상위가 되는 의원들의 활동을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서 의원을 뽑아준 지역민과 격이 없는 대화, 정책을 직접 주민들과 협의하는 문제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예. 저도 그 EBS나 이제 또 다른 그 인터넷을 통해서 가끔씩 접하는데 화기애애하고 격의가 없죠. 뭐 이게 너하고 나하고 비슷하다. 쉽게 얘기해서 생각이 비슷하고 우리는 같은 입장에서 지금 당신을 국회에 보냈으니까 당신을 의회에 보냈으니까 당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일을 하는데 우리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사회적으로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가서 일을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치인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그 정치인들끼리도 이제 항상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존중해줘요. 안 그러면 이거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지내면 이게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없으면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화하고 타협하면 사꾸라라고 하고, 변절자라고 막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만족을 할 수 없거든요, 인간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은 양보를 하고, 다시 시대가 바뀌어서 그 부분이 부각이 돼서 다음번에는, 우리 의견이 옳았다. 그러면은 반대된 사람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역동적인 면, 그런 면들이 우리 정치 문화에서 좀 생겼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람들도, 이제 유권자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부패라고 하죠. 이제 다양한 음식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내가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제일 좋은데, 그냥 맛이 있든 없든 주어진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양해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 생각들이 소통이 되고 또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또 실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국가 내에서 어떤 실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목소리도 낼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 또 국가도 건강한 국가 또 우리도 그래야지 개인도 행복해지는 거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 이제 또는 행복 국가 또는 선진국들이 어느 나라나 이제 행복한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사회는 또 좋은 점은 이렇게 1인 방송도 가능하다는 것.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고 좋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소통의 채널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소통의 채널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점점 더 뭉치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사람들, 중도적인 이 사람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면 극단적인 사람들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막 불안해하고 처음에 그 무슨 장군이 아니었고 도사님 어떤 도사님 오셔가지고 굉장히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불안해할 필요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막 확 바뀌고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이제 중도 계층, 중립적인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탄탄한 계층이 이제 부족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어떤 중도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또는 태도, 또 다양한 의견을 듣고서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성숙한 어떤 의식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살게 되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행복하고 우리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손자들이 더 행복한 그런 사회 됐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3시에 저는 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님 또 송파님 감사드려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마지막까지 불금이지만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요. 안녕히 계세요. 예.